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라며 사용 내역 공개를 부정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회계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을 받았다는 관련 업체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인데 이 자문위원은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다시 1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SM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반대하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도 SM의 경영 선진화 방안을 내세우며 주주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3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은 깨끗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등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 오전 5시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 등의 문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개 회의입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3번씩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인 만큼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가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대해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에도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맡겼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3주 전 북한의 유엔 대사와 만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총장이 지난 1월 30일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긴장 완화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기차로 10시간을 이동해 아침 8시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란색 정장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Mr. President. That is a huge moment of supporting of the Ukraine. And what can I say? I really appreciate that President Biden, American society.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포탄과 대기갑 시스템, 방공 레이더 등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이 핵심인데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약하고 서방은 분열돼 있다고 생각한 푸틴은 완전히 틀렸다며 이번 주 내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이 성 미카엘 대성당을 방문하고 나오자 돌연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사일 공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공습 경보가 울렸음에도 성 미카엘 대성당 인근 전사자 추모의 벽으로 함께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과 교전 끝에 숨진 전사자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벽 앞에 헌화하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5시간 남짓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나 동맹국 군대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전쟁 지역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극비리에 준비됐습니다.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방의 리더로서 서방의 분열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인 권위주의 국가, 즉 이란이나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자 러시아 관영 매체는 즉각 반발하며 일제히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나팔수로 통하는 언론인 세르게이 마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 입장에서 노골적인 굴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왕 의원의 러시아 방문설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왕 의원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의제는 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하고 이야기할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 의원의 이번 방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도 배제하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 회계 관련 정부 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건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단호한 조치 주문에 고용노동부가 바로 초강수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 327개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요구한 회계 자료를 낸 곳은 120곳. 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 관련 법을 어긴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배제와 환수를 추진하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도 검토합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회계 자료의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늘리는 등 법 개선안은 다음 달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임금과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4월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MZ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노동 탄압이라는 반발에 대해선 부당 노동 행위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사용자 탄압이냐고 반문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문이 있었다는 관련 업체의 입장과 전혀 다른데요. 학계에선 자문위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요청으로 작성된 유휴부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성남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한국자벌드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합니다. 자벌드 주변은 신도시나 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요지지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이사는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설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사 측은 처음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자문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문위원이던 B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부지가 숙박시설 대상지로 지목된 것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특정 부지를 지목하는 걸 듣지 못했단 겁니다. B 교수는 만약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준다는 걸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나한테 거기에 개발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나는 반대했을 거예요. 그럼 뭐 자연 녹지인데 왜 그걸 개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학계에선 특정 부지 개발 방안을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자문위원에게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당시 호텔 건설을 연구 결과로 특정하지 않아 외부 자문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거라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1년 정도가 지난 뒤 성남시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해당 부지의 호텔 건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는데 컨설팅 업체와 개발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두 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적은 사무실 주소가 같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체 대표 황모 씨가 개발사의 최대 주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사 대표 김모 씨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사업 목적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호텔 건설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각각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 민생마저 버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첫날부터 여는 건 이재명 방탄용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이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도 규정된 3월 임시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막기 위한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생 입법을 위한 3월 임시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서도 연일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슬 한 번 더 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비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검찰 영장을 보니 어떤 선택을 할지 더 고민된다는 다소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수사 상황을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결 처리를 압박하는 여당도 공세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기현, 안철수, 양강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안 후보의 리더십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민주당 시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번 의혹을 권력형 토건비리라고 주장한 황교안 후보와는 극한 감정전을 벌였습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모든 책임 다 질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책임당원이 직접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놓고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했고 여론조사에서 3등했던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반드시 민주당을 이기고 싶습니다. 안 후보의 정치 동료들이 떠나간 점을 거듭 강조하며 신경전을 주고받았는데 주위 사람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면 당대표가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해서 제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다. 그거 인정합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나경원 전 의원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병 주고 약 주는 게 김 후보식 연대냐고 꼬집었습니다.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뒤로 감추고 이런 게 김기현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연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현이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진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 퇴진을 약속하며 비운계 표심을 자극했고 권력자와 가깝더라도 국민들께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면은 과감하게 퇴진을 시켜야 됩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우리 보수를 지켜왔던 이런 대통령들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2차 TV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오늘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불꽃 대결을 이어갑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은행권의 영업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TF가 내일 출범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며 TF가 내건 중점 과제는 모두 6가지. 이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시장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꼬집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금리 검색 엔진으로 볼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에도 금융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시원치 않았는데 대형사 중엔 신한은행이 플랫폼 출시를 발표하며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신규 은행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은행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체제인데 이를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안과 혁신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 부분에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금융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다만 은행 수가 늘어나도 기존 은행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대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면서 공개 경쟁으로 결정될 예정인 KT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34명이 지원했습니다. KT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은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초거대 AI 전략 발표에 이어 몽골과의 히토류, 디지털 협력을 내세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은 지난해 12월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부대표를 추천하기로 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디지코 KT를 선언하는지 AI는 단기간 내 모든 산업에 깊숙이 적용돼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10.13%로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기존 의결 사항을 백지화한 KT 이사회가 새로 후보 공모에 들어갔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34명이 지원했습니다. 사회에선 권은희 전 KT네트워크스 비즈 부문장, 김성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자문위원, 김종은 전 통상교섭 본부장, 박종진 IHQ 부회장,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18명이 지원했습니다. 4대에선 구현모 대표이사와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김철수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16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이 후보를 압축하면 다음 달 KT 이사회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보가 오는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대표이사로 결정됩니다. KT를 시작으로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기로 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관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다시 1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SM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반대하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도 SM의 경영 선진화 방안을 내세우며 주주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브의 지분 인수로 수세에 몰린 SM이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SM은 유튜브 영상과 기업 공시 자료를 동시에 발표하고 기업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하이브의 인수가 성사된다면 K-팝 시장 독과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팬들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팬들에게도 호소했습니다. 합쳐진다면 전체 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이브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들만으로도 발매 시기가 포화되어 SM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는 후순위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M은 기업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70% 이상 올랐다며 올해 콘서트와 음반 발매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폭로전을 펼친 이성수 SM 공동대표가 대표 사임의 뜻을 밝히며 배수의 진을 친 만큼 SM은 조만간 새 이사진 진용을 발표하고 자체 비전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모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SM 주식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2만 원 초반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하이브는 공개 매수가로 제한한 기존 12만 원에서 변동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격을 올려 무리하게 공개 매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 전자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SM의 경영 선진화를 내세우며 하이브가 SM 지배구조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기업 설명회에서도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통해 SM 주주 권익을 최우선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신림동 6층짜리 오피스텔 3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놀란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3층 부엌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원을 구할 때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한 사업장 1,1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주요 취업 포털의 구인 광고 14,000개를 점검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 사업장 1,177곳을 적발했고 이 중 9곳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집이 끝난 822건은 향후 구인 시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고 모집 중인 346건은 차별 요소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채팅으로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성인 채팅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알선 업체에 1,500만 원을 뜯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여성 A씨가 열흘 동안 성인 채팅에 참여하고 보수로 받은 알선 업체 홈페이지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입금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홈페이지 회원 등급을 상향해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에서 금은방 강도 상해 수배자를 놓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그제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A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 뒤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6시쯤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사건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쫓고 있습니다.
봄이 오나 싶더니 계절이 다시 겨울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9에서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 영상 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2도가량 낮아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한때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중부와 영남 지역의 대기도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이 영하 16.2도로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있고요. 그 밖에 서울은 영하 4.6도, 대전 영하 5.5도로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4도, 광주 6도, 대구는 7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초강수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장부 비치 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지연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으며 노조 조합비 회계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것은 치열하고 치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정부가 말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소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서 지난 17일 여야 논쟁 끝에 환노위 안건 조정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거리 기준으로 변경하는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개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혜택 축소라는 각계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민적 공분을 산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뉴욕 구간의 비즈니스석을 마일리지로 구매하려면 종전보다 3만 마일 가까이 더 필요해집니다. 장거리 노선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추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연이어 비판했습니다.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방법을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에게도 유리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까지 나온다? 저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잇따른 압박에 개편안 시행을 연기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관련 수렴된 고객들의 의견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율과 적립률을 조정하고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대한항공이 4년 만에 주주배당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주당 750원, 우선주 주당 800원, 총액 2,771억 원의 주주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실적 악화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주주배당을 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은 지난해 화물사업 호조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2조 8,836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주주배당을 재개하고 배당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운항 편수가 줄어든 탓에 코로나19로 한때 10,000원대까지 추락했던 김포 제주 편도 특가 항공권 요금이 최근 10만 원을 넘어 15만 원 안팎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얼어붙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풀리자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에 증편하면서 국내선 운항 편수가 급감해 제주 편도 항공료 급등과 항공기 좌석난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 노선 좌석난이 심화하자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오늘부터 노선을 임시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JB금융지주가 고금리 장사 의혹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정책 대출을 많이 취급해서 오해를 샀다는 게 주요 자회사인 전북은행의 해명이었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김민성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JB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 전북은행. 고금리 장사 의혹이 일자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66%로 높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통계 착시 현상이라는 취지지만 통계 거품을 걷어내는 장치는 이미 존재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이른바 가계 예대금리 차를 공시할 때 정책 서민금융 대출 가운데 일부 고금리 상품은 아예 통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고금리 정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불리한 통계로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상품을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전북은행은 정책 서민금융을 완전히 뺀 순수 가계 예대금리차 부문에서도 전체 공시은행 19곳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행은 당행 금리가 높은 또 다른 이유로 낮은 대출 문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역은행별 일반 신용 대출자들의 평균 신용 점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은행 대출자의 평균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서민 친화적 은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일반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는 DJB 대구은행이 가장 낮았고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은행 측 해명대로 다른 은행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삼는 이들 세 은행 사이에도 예대마진 격차는 존재합니다. 일반 신용대출 중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 금리의 예대 금리 차는 대구은행의 경우 5.16%포인트, 전북은행은 7.73%포인트, 광주은행은 5.40%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JB 금융지주 자회사들은 대구은행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신용도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예대 마진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따뜻한 금융을 포방하면서 국내 은행에서 금리와 예대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다은행보다 더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므로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고 금융 당국은 금리 산정의 적합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북은행 측은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고위험 상품 비중이 커 공시자료상 금리가 높게 나온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지난 1969년 창립 당시 전북도민들이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여 어렵게 출범시킨 전북은행. 대출 문턱이 낮은가? 그렇다면 낮은 대출 문턱을 보고 모여든 중저신용자에게 이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고 있진 않은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잉 생산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통과돼도 쌀 농사가 가져오는 이윤이 크지 않아 쌀 과잉 생산이 커지지 않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고 묻자 이 법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과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 발생 2주일째가 되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해 복구 작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튀르키예의 고대 도시 안타키아. 아름다운 고대 건물로 유명했던 이곳은 이제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잔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인 하비브 나자르 모스크도 흔적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번 강진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 전체 사망자는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진 피해 지역 11개 주 중 진앙 지역인 카흐라만 마라슈와 하타이 2개 주에서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제 수색이나 구조보다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 지역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10만 5,700여 개 건물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재건을 위한 해외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후 2년여 만에 튀르키예를 처음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며 재건 작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long-term effort. The search and rescue, unfortunately, is coming to an end. The recovery operation is on, and then there'll be a massive rebuilding effort.
초토화된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에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규모 6이 넘는 여진이 발생해 300여 명의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현지 시간 22일 오후 5시쯤 튀르키예 안타키아 서남 서쪽 16km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로 인해 튀르키예 안타키아와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의 등지에서 건물 여러 채가 붕괴하면서 매몰자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지진의 진동이 이집트와 레바논까지 느껴졌다는 증언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앞두고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181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현재 정지 중인 원전의 운전 재개에 대해서 찬성이 51%로 반대 42%보다 9%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같은 질문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형 페스티벌인 마디그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오후 9시 30분쯤 뉴올리언스 시내에서 열린 가장 행렬 행사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청소년 1명을 포함해 5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1명이 숨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테슬라 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680번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소방차와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테슬라 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소방차에 있던 소방관 4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인 테슬라의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에 폭우가 쏟아져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330여 명이 집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매체 G1과 CNN 브라질,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상파울루주 곳곳에는 전날부터 거의 24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상파울루 주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서 하루 만에 600mm가 넘는 강우량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하루 강수량 최대치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뉴스였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2시 50분을 기해 경북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며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 방향 통영 대전고속도로 지곡나들목 부근에서 4.5톤짜리 화물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뒤이어가던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학생 친어머니가 아들이 숨지기 전에 의붓 어머니에게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며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번듯하게 키워주고 있으니 고마워라는 면박뿐이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숨진 인천 초등학생 이모군의 의붓 어머니와 친아버지는 계속해서 상습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집에 한 겁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친어머니 A씨는 5년 전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이혼 후 양육권을 친아버지에게 넘겨준 A씨는 같은 해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발에도 맞지 않는 낡은 신발을 구겨 신고 있었고 몸도 눈에 띄게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도 엄청 후질근하게 입히고 신발도 뭐 말도 안 되는 신발을 신겨가지고 보내서 얘가 신발을 꽂아 신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갔는데 2학기가 끝나가도록 아이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 아이 책상 교실 뒤에 저렇게 빠져있냐 그랬더니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구랑 교재를 가지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 아이가 걱정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의붓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욕심 그만 부려. 자식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준 거 봤으면 고마워야지. 나한테 너무 만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아이 친아버지 역시 한사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친엄마를 만나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아들의 모습.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직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도 그냥 믿기지가 않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밀쳤을 뿐인데 일어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의붓어머니. 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엄벌을 촉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벌을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아이에 대한 학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는 이제 검찰이 가려내야 할 문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아침 9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LPG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파트 주민이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해 불이 다른 차량으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량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지면서 오늘은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4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2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한때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지만 양이 적겠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16.2도로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있고요. 그 밖에 서울은 영하 4.6도, 대전은 영하 5.5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4도, 광주 6도, 대구는 7도로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